17번째 비기. 누군가가 날마다 상냥하다는 건 정말 뿌리 깊게 강인하다는 의미다. 남편은 매일함에서 나타난다.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커다란 목소리로 그는 물었다. 헌이가 시인이냐? 유튜브 보는데 손녀딸 남편이 나와서 갑자기 시를 낭독하길래 전화했다며 희한한 일이라고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마침 이화는 옆에서 이어폰을 낀 채 곧 출간될 시집의 최종 교정본을 퇴고하는 중이었다. 아무래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시인이니 말이다. 나는 새삼스러워하며 모르셨어요? 되물으려다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는 모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처세술이었다고 회고하고 싶다. 할아버지에게 헌이를 처음 데려갔던 재작년에 나는 그를 미국 인류대학에서 기계공학 석사, 박사까지 전공한 남성이라고 힘주어 소개했다. 박사과정은 졸업 직전에 때려치웠다는 사실과 현재는 전공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가 흥미로워할 정보가 뭔지 안다. 미국이랄지 인류대학이랄지 석사, 박사 같은 헌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절대 언급하지 않는 바로 그 요소들이 할아버지에겐 반듯한 보증수표와 다름없었다. 일단 그는 미국과 관련된 무엇이라면 일단 좋아하고 본다. 게다가 기계공학이라니 잘 몰라도 창창해 보이지 않은가? 우리 가족 중엔 가방끈 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빠 쪽 친척 14명을 통틀어 나만 대학을 나왔다. 할아버지의 큰아들인 우리 아빠가 40년 전 학력고사를 망치고 응시한 예대의 실기시험에서 신금을 울리는 시 한 편을 써내며 문예창작과에 들어간 적은 있다. 근데 졸업은 못했다. 대학 다니는 내내 할아버지가 몹시도 타박해서다. 그리 밥 먹여주냐는 타박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 그는 글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을 것이다. 시를 쓰겠다는 건 거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아빠는 대학을 중퇴하고 생업전선에 복무하며 시는커녕 편지 한 줄도 안 쓰고 살았다. 하지만 20-30년 후 나는 엄마 아빠가 못한 양까지 다 해버리겠다는 듯 너무 많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걸로도 모자라 멀쩡한 직장 관두고 시를 쓰고 앉아있는 남자를 할아버지 앞에 데려왔다. 월드클래스 기계공학 전공, 박사이자 사진가라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시인이라는 단어만 쏙 빼고 소개한다. 굳이 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할아버지에게 시인은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닐 텐데 알고 있다. 보통 이런 걸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걸. 그치만 할아버지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원의 어딘가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그의 평가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말이다. 이원에게도 미리 일러둔 참이었다. 내가 뭐라고 소개하든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할아버지는 바보니까. 이원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며 번지르르한 사윗감 역할을 기꺼이 해주었다. 헌데 그토록 구시대적인 할아버지의 귀에도 이원의 시가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김나영님에게 바친 시 한 편이 홈런을 쳐버린 바람에 이원의 시 세계가 온갖 곳에서 회자된 것이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시에 반응하는 것에 놀랐다. 가장 눈에 덜 띄는 매대의 시집이 놓이는 세상인데 사실 시인과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결혼 생각도 딱히 없었거니와 배우자의 직업으로 시인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작가는 한 집안의 한 명으로 충분하다. 우리 집엔 이미 나라는 작가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널리 읽히는 글을 쓸지, 어떻게 해야 한 권이라도 더 팔지 맨날 궁리하는 애. 뭔 소린지 모르겠는 문장 따위 쓰지 않는다. 반면 시인은 뭔 소린지 모르겠는 문장을 골라 쓰는 이들이다. 자기 책을 판매의 관점에서 물고 늘어지지 않는 작가들만이 그런 용감한 짓을 한다. 내 곁엔 멋진 시인들이 많지만 시인이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라는 의견에 관해서라면 나도 할아버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이원이 시인이라서 결혼한 게 아니다.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 화상 영어 수업으로 처음 만났을 때 이원의 한국어는 어딘가 서툴렀다. 영어가 더 편해질 만큼 긴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까지 쓰던 모국어는 세월과 함께 희미해졌는지 때때로 아주 어색한 한국어를 구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게 고픈 사람처럼 자꾸 말을 거는 이원이었다. 낮과 밤이 반대일 만큼 멀리 있었던 탓에 카톡도 전화도 아닌 이메일로 늘 메시지를 남겨놨다. 혹여나 내 잠을 깨우지 않도록, 내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음이 느슨할 때 열어봐. 방해될까봐 카톡 말고 이메일로 보내. 책 읽다가 들은 노래가 너무 좋아서 겨우 몇 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왜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지? 얼른 또 이야기하고 싶어. 환한 하루 보내고 있길 바라. 헌. 메일 하단에 남겨진 건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였다. 제목은 바다끝. 과연 우리는 바다끝과 끝만큼 멀었다. 무려 태평양과 대서양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한창 바쁘게 일하다 말고 하염없이 깊은 그 노래를 들으며 상상했다. 언젠가 진짜로 만나게 될까? 지금도 다 이해되지는 않는다. 왜 이원이랑 결혼한 것인지, 이 기린 같은 남자애랑. 이원은 친구였다. 시카고에서 줌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이번 주에 단어를 5개씩 골라서 이메일로 보내주던 친구. 보낸 사람 이원, poet1@gmail.com. 받는 사람 이스라, 스라리 @네이버컴. 11월 넷째 주의 단어. 천천히 언어를 초대하고 오래오래 익혀보자. clear, value, cherish, manuscript, down to earth. 1년 넘게 그는 매주 수많은 단어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첫 번째 메일에 적힌 저 단어들이 꼭 우리 인생의 축약본 같다. 명징한, 형용사일 때. value, 중요성, 명사일 때. cherish, 소중히 여기다, 동사일 때. manuscript, 원고, 명사일 때. down to earth, 현실에 발붙인, 형용사일 때. 우리는 줌으로 만나 새 단어를 곱씹고 예문을 만들며 영어를 익혀나갔다. 효율과는 거리가 먼 아주 느리고 골똘한 영어 수업이었다. 이원이 시인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학습. 단어를 새삼스러워하는 능력에 관해서는 어떤 직업도 시인을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외국에서 긴 시간을 보낸 시인이라면 더더욱. 이원이 보낸 메일이 쌓여갈수록 이원 같은 애는 이원밖에 없는 것 같았다. 이원이 새삼스러워하는 건 단어만이 아니었다. 아침마다 눈을 씻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과 세상의 디테일을 새삼스레 경이로워하는 애였다. 하루는 자고 일어나 이런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다. 이슬아가 천재인 이유. 피식 웃으면서 메일을 열어보았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서 깜짝 놀라버렸다. 그 메일엔 내가 천재인 이유가 100개 정도 적혀 있었다. 심지어 100개 모두 진짜 진지한 이유였다. 그때 눈치챘다. 이환과 나는 달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족이라는 것을. 이런 짓, 그러니까 문장으로 상대를 구름 위에 앉히고 모시는 짓을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이원도 알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 특유의 빛과 그늘을. 심지어 이원은 내가 특별 호명수를 시전하기 전부터 이미 숨쉬듯 그런 제목을 쓰던 사람이다. 작지만 끝내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슬아에게, 오늘도 유일무이하게 재밌고 감동적인 강연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슬아에게, 놀랍도록 사랑스러운 슬아에게 마지막엔 이런 문장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래 살아라, 멋지고 야한 젊은이. 이원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리하여 1년 만에 드디어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문학살롱 초고에서 맛있는 술을 나눠 마셨다. 말은 안 했어도 그건 역시 데이트였던 것 같다. 확실히 해두지 않았던 건 이원과 정식 연인이 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멀리 사니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원은 미국에서 안정적인 교수가 될 예정이었다. 연애를 한다면 이래저래 복잡해질 터였다. 왜 나서서 롱디를 하겠는가? 가까운 상대들과 데이트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지만 역시 아쉬웠다. 여름이 지나고 이원이 떠나고 가을이 온 뒤에도 나는 쭉 이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초고에 혼자 들를 때마다 확인하는 건 커다란 없음이었다. 다시 없을 대화들. 상대가 오직 이원이라서 가능했던 말들. 부드러운 나무를 꼭 껴안는 느낌 같은 것. 떨쳐버리려고 책을 펼쳤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이원과의 과거와 미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다. 어떤 시차도 없이 현재를 보내고 싶었다. 걱정 말고 사랑을 하고 싶었다. 곤히 잠들어 있을 새벽의 이원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다. 곧 잠에서 깨어날 너에게. 초고에 앉아 강지 시인의 시집을 읽었어. 여름을 지나 겨울을 향해 가는 지금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시집에 적혀 있었어. 여름 샐러드를 먹으면서 흰 눈이 쌓인 운동장을 함께 달리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고 또 있었더라도 우리 앞으로 잘 달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은 이상하게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강지 시집 수평으로 함께 잠겨보려고. 시인의 말. 그런 메일을 보내고 나면 서울엔 밤이 오고 시카고엔 해가 떴다. 이원이 아침에 일어나 쓴 메일은 내가 잠든 사이에 도착해 있었다. 초고에 들어서며 기쁘고 슬펐을 슬아에게. 눈 뜨자마자 네 이름으로 도착한 아름다운 문장을 읽었어. 요즘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야. 더 바라는 것이 없어. 어젯밤엔 마음을 달래려 혼자 오랜 산책을 했어. 조금 슬픈 표정이었던 것 같아.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타난 친구들을 보았어.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너를 떠올렸어.
식당에서 밥 먹던 두 사람이 날 발견하고 거듭 불렀다는데 이어폰 끼고 하나의 이름만 생각하며 걷느라 듣지 못했나 봐. 친구들이 뛰어와서 잘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었어. 돌아온 걸까? 실감이 안 났어. 나는 아직 너랑 서울을 걷고 있고 널따란 책상에서 등을 곧게 편 채 글을 쓰는 네 옆에 앉아 있는데 여름이 어땠냐는 질문에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고 대답했어.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너에 관해 말할 수 있을까? 초고에 들어서며 기쁘고 슬펐을 너를 생각해 같이 갔던 날이 떠올라서 나는 마음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리워할 수 있다니 영광이야. 너처럼 근사한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게. 통화할 수 있다면 좋겠다. 어떤 가을을 통화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 헌. 나보다 14시간 느리게 하루를 시작하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까지 그 애랑 이 메일을 주고받았다. 이원의 메일을 받으면 하루 종일 외롭지가 않다는 게 신기했다. 어떻게 이메일만으로도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나 멀리 있는데. 이듬해 이원은 한국으로 국제 이사를 하게 된다. 오로지 나랑 가까이 살기 위해서였다. 그 결정 때문에 이원이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했는지 나는 아직도 다는 모른다. 함께 살게 된 뒤로 나는 이원을 사전처럼 쓰곤 한다.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상황은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묻는 것이다. 족같네. 는 영어로 뭐야? 하나마나 한 소리는 뭐라고 해? 입에 가시라도 돋친다는 듯이 또 영어로 말할 수 있어? 그건 영어를 암기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한국말을 더욱 꼭꼭 씹기 위한 질문이다. 우리는 세상 온갖 말들을 새삼스레 곱씹다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영어 수업인 줄 알았는데 실은 실수업이었던 건지도 모른다. 내가 물어볼 때마다 이원은 아무리 바빠도 상냥하게 하나하나 알려준다. 정확히 꼭 들어맞는 표현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내 질문이 정말 소중하다는 듯이 대답한다. 그런 상냥함은 매일 봐도 놀랍다. 누군가 날마다 상냥하다는 건 정말 뿌리 깊게 강인하다는 의미다. 아침이면 우리 중 하나가 질문한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싶냐고. 주로 먼저 깬 사람이 물어보는데 피곤하거나 울적해서 그냥 넘어갈 경우 늦게 깬 사람이 꼭 챙겨 묻는다. 이 질문을 생략하는 날은 없다. 기분이 별로인 아침에도 그런 질문을 받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낙관을 담아 대답하게 된다. 글을 처음부터 고쳐야 되지만 가뿐하게 해내고 싶어. 아빠가 수술하는 날이니까 다정한 전화를 하고 싶어. 북토크에 5명밖에 안 오지만 500명이 온 것처럼 근사하게 하고 싶어. 누구도 쓰레기 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대답하지 않는다. 그 질문엔 그런 힘이 있다. 영어로는 어떻게 물어봐? 내가 또 물어보면 이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여러 선택지가 있을 텐데 나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How do you wanna cherish this day? 나는 입속에서 새삼스레 그 동사를 굴린다. cherish,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단어를 굴리면서 나는 천천히 이해하게 된다. 이원이랑 같이 살면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걸.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고 싶은 본능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걸. 다시 전화기 너머엔 할아버지가 있다. 허니가 시인이냐? 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둘러내려다가 만다. 시를 취미로 쓰는 기계공학 박사라고 거짓말하려다가 관둔다. 시인 맞아요. 내가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말이 없다.
건지르르한 어필을 덧붙이려다가 딱 한마디만 더 한다. 말을 참 예쁘게 해요. 할아버지가 그러냐고 묻는다. 올해로 그의 나이 85이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처럼 이원의 시를 좋아하게 될 날이 올까? 이원이 완성한 책엔 믿을 수 없는 제목이 적혀 있다. 청년이 시를 믿게 하였다는 꿈 같은 문장. 시와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많은 것들이 청년으로 하여금 시를 믿게 했다는 이야기로 그 책은 시작된다. 할아버지로 하여금 시를 믿게 하는 건 무엇일까? 시를 쓰지 않는 손녀딸이 해낼 수 있을는지, 손녀딸이 사랑하는 시인 남편은 어쩌면 해낼지도 모른다. 내가 시를 믿고 있다면, 아닌 척해도 실은 이미 믿고 있다면 그건 이원이 쓴 이메일 때문일 것이다. 이메일로 매주 5개씩 배달되던 타국어와 모국어가 시를 믿게 하였다. 찬찬히 언어를 초대하고 오래오래 익혀보자는 이원의 제안이 시를 믿게 하였다. 메일함에 그가 처음 나타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서서히